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물 인터넷 기초 공동 콘텐츠 파트 2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요, IoT의 주요 기술과 구성 요소, 그리고 IoT의 표준,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IoT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IoT가 무엇인지, 또 산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계층입니다.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함은 아까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센서 단위에서부터 정보를 주고받아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요. 디바이스 계층에서는 보시면 물리 계층과 전송 계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통신 등이 여기서 포함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 습도, 소리 등을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뭐 CCTV를 통해서 객체를, 물체를 감지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행위들도 할 수 있고요.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액추에이터는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작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앱을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뭐 보일러를 조작한다든지 에어컨을 조작한다든지와 같이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주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액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냐? 결국에는 네트워크다. 그래서 전송 계층이라고 있는데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IPv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IPv4가 이제는 그 저희가 그 파트 1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사물 인터넷의 디바이스의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IPv4의 개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IP를 부여하는 숫자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IP 디바이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IPv6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이제 COAP라든지 UDP라든지 HTTP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바이스와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왜 스마트워치를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이 굉장히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전송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마이크로 애저에서 있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로 전송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센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런타임이라고 해서 요 맨 끝에 있는 이 장비들이 이게 어떤 장비가 됐든 이 장비들이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에다가 쏘아줍니다.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쏘아주면 이 클라우드에서 특정하게 이런 그 정보들을 특정한 알고리즘이라든지 특정한 뭐 그 앱의 기능에 따라서 그것을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또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용자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도 발전에 따라서 우리 Io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이제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통신 모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 센서라든지 소리를 감지하는 소리 센서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와 같이 해서 움직임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얘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환된 이 신호들이 이제 액추에이터가 받아서 사용자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뭐 특정 온도, 그다음에 특정한 움직임, 아니면 특정한 소리를 감지한다면 그것이 뭐 푸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든지 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안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꽃 감지기라든지 가스 감지기를 통해서 집안의 화재를 감시하고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온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고요.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의해서 처리되어 에어컨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신호로 변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럴 것 같은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마 뒷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매우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과목 자체도 사물 인터넷 위드 아이유 사물 인터넷 기초 해서 위드 아두이노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라즈베리 파이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MCU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바이스 제어를 위해서 센서들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 신호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조그마한 요거 얘가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크로한 장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CPU가 달려 있어서 뭐 굉장히 똑똑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센서들을 컨트롤하는데 액추에이터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굉장히 다양한데 뭐 ARM, AVR, 뭐 PIC, 뭐 MSP, 뭐 트리코어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두이노는 이제 AVR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보다는 이런 조그만한 칩셋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얘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와 굉장히 유사한 이런 회로 기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장치적인 역할을 한다.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좀 더 우수한,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아두이노 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한다면 이런 MPU 같은 친구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를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 또는 다중 직접 회로에서 CPU 기능을 수집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여기에는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요. CPU도 정말 작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전원도 연결할 수 있고요. TV나 모니터, 스피커, 뭐 유무선 통신, 블루투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소형한 작은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됨으로써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 정말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가 이제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서 차량 주변의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또 물체 그리고 차량의 속도 그다음에 차량의 흔들림이라든지 뭐 휘청거림 이런 것들 차량 자세 제어
이런 것들도 모두 스스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 이제 MPU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요소로 넘어가면 통신 모듈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이런 것들, 요 셀룰러, 우리 그 핫스팟 이런 것들이 다 셀룰러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통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듈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저전력 환경에서도 디바이스 동작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마이크로한 것들은 결국에는 건전지, 소위 말하는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매우 작은 저전력으로도 가동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0, 우리 그 데스크탑 같이 220V에 꽂아서 움직이는 그런 대용량의 전기를 먹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마이크로한 전기 환경에서도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 모듈들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커다랗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작습니다. 그래서 어, 새끼손가락 정도? 그 정도로 작고요. 이제 셀룰러 모듈은 좀 크기가 커요. 이 친구는 좀 크기가 좀 크고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라든지 와이파이 모듈은 새끼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각각 뭐 RX, 뭐 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GPIO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한테 이제 핀셋을 연결해서 이제 센서들과 연결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RX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주고받고라고 하는 것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CC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리셋은 통신을 리셋해 주는 것이고, 이제 Enable 통신 가능 여부라든지 TX에서 트랜잭션 해갖고 데이터를 보내고 RX는 이제 리시브를 해갖고 데이터를 받고 이런 것 기능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모듈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크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각각 칩셋, 핀의 의미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기능은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워낙 IoT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작은 디바이스 그리고 저전력 이런 전제 조건들이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IoT 네트워크 유형을 보면은 저전력 단거리 네트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전력 단거리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루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하는데 매우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데이터 신호, 그래서 최대 10m 거리까지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세대가 있거든요. 우리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 핸드폰도 점점 세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뭐 신호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난다든지와 같지만 이제 뭐 기존의 다른 그 네트워크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본-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워치. 그래서 스마트워치랑 이제 스마트폰이랑 가까운 거리 내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워치로 이제 통화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음성과 데이터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막 생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리시는 그런 개념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짧은 4cm 이하의 거리에서 두 디바이스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프로토콜 세트인데요. 때때로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 과거에는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을 때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냐고 우리 묻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NFC에다가 그 칩셋에다가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심어놔가지고 거기다가 그 살짝 터치를 한다든지 가까이 갖다 대면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그런 칩셋들을 이제 NFC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아이돌들도 굉장히 일종의 하나의 굿즈로서 이제 NFC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는 작동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작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과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공유기 같은 거, 그러니까 IP 타임이라든지 이런 공유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Z웨이브 같은 경우는 저에너지 전파를 사용해서 어플라이언스 간에 통신하는 메시지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죄송해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 네트워크인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통신 IoT들이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여기도 있는데요. 이런 랜선 같은 경우 우리 이더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4G LTE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용량과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하고요.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IoT 시나리오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덩치가 큰 그런 친구들, 보통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때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받아온다든지, 요즘 차들, 최신의 자동차들은 보면은 그 뭐죠?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자체를 과거에는 그 SD 카드라고 해서 그거를 뽑아서 뭐 가정에 있는 그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오늘날에는 이제 자동차들도 다 이런 통신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굳이 그 SD 카드를 뽑지 않더라도 이제 그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G IoT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아직 상용화도 안 됐고,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5G 기술 자체에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5G 스마트폰의 5G 그런 네트워크들도 이제 생각보다 LTE보다 물론 빠르긴 빠르지만 과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괜히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지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5G라든지 더 그것을 나아가서 이제 6G 이런 통신 네트워크의 점점 발전은 아마 스마트 시티 그리고 또 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캣 제로가 있는데 이것은 LTE 기반의 네트워크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2G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글자로 표현돼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특징을 이제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캣 제로도 있지만 뭐 캣 제로가 아니라 캣 1, 캣 2, 캣 4, 이런 식으로 쭉 캣 시리즈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라웨인 같은 경우는 장거리 광역 네트워크, 배터리로 작동하는 양방향 보안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네,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그 뭐죠? 핫스팟 같은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넷 프로토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IoT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방법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과거에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 얘가 사운드 센서거든요. 사운드 센서랑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초음파 센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리적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아두이노에다가 전송을 해주고요. 이렇게 아두이노에 전송해주고 이 아두이노가 여기선 지금 그림이 빠졌는데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라고 아까 보셨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즈베리 파이를 어, 연결을 해서 얘가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통신을 해줘서 얘가 이제 이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얘가 이제 일종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초음파 센서 그리고 사운드 센서에서 오는 일단 이상치라고 해서 뭐 가정의 침입을 방지하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소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시간대에 뭔가 물체가 감지된다든지 움직임이 감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적에 이런 엘라스틱 서치에서 이런 키바나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료 수집을 한 디바이스에서 엘라스틱서치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침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툭 튀겠죠, 위로. 갑자기 침입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블링크 같은 이런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지금 침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죠. 이 키바나를 보고 갑자기 이 시간대에 왜 뭐 예를 들면 초음파 센서의 위치가 이렇게 딱 튀었죠. 튀지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집에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네,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속 조치를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네트워크 내에서 아니죠. 잠시 죄송해요. 물리적 디바이스에서 특정 패널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요. 연결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그리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우리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IoT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보안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늘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제조사들 이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제조사들은 항상 보안을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요. 최대한 보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뚫리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들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뚫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유출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고 해서 데이터 유출 경로랑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IoT 디바이스의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놀랍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그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킹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데이터들이 이제 뚫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에는 그 펫캠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 집안에 키우는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들을 살피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런 CCTV 역할을 하는 그런 펫캠들이 그런 IP가 노출이 되면서 네, 많은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보통 암호화가 되지 않는 통신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하이제킹처럼 이렇게 뺏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제 그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단순하게 많은 이제 보면 뭐 빵빵빵빵 뭐 1111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자 같은 입장, 특히 해커죠. 대표적으로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물 인터넷을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개인정보에서 결국에는 보안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강화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를 정말 세게 걸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비밀번호 똑같고 다음에서 네이버 그 비밀번호 똑같고요. 네이버랑 똑같고 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이트, 모든 비밀번호들이 다 똑같다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렵게 걸어놔도 여기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각각 사이트에 다 뚫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귀찮기도 하는 것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구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해서 중간에 가르쳐줘도 열어볼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암호화 자체, 요거는 이제 제조사들이 만드는 그런 기술적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을 보실 때도 이제는 HTTP를 사용하지 않죠. HTTP가 아니라 HTTPS예요. 그것이 좀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HTTP를 통한 어떤 특정한 URL,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아마 컴퓨터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셨다면 아마 보안 경고를 띄울 겁니다. 이거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인데 그래도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어, 보안 그 경고를 띄울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느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무거워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간과하다 보면은 네, 뚫리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된 인증 및 접근 제어화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제한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좀 빡세게 걸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물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요. 제가 하나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군산닷컴에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군산 요 사이에 특정한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근데 이 특정한 숫자는 본인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본인이 기념할 만한 어떤 날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끝에는 이런 특수 문자를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대부분의 그 보안 수칙에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저도 지금 살짝 이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오타가 났는데 여기 n이 빠졌죠? 네. 요 사이에 n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나름대로 보안 수칙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네이버, 다음, 뭐 군산닷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 지메일도 마찬가지겠죠. 비밀번호가 모두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한 사이트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는 그런 보안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보안 이슈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은 이제 IoT의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리고 IoT의 보안,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IoT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사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